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저는 본격적으로 2차 전지에 다시 소재 베팅을 한다면은 1분기는 특별하게 대형주의 트리거를 가져올 만한 이벤트가 많이 없습니다. 반도체는 무조건 이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부담? 두 친구 중에서 다시 한번 의미 있는 힘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사각지대에서 자, 일단 지금 증시 뭐 급락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또 빠른 반등이 나오지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증시 앞으로의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좀 보시나요? 이렇게 좀 정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4년도 증시를 출발을 하면서 금리는 내릴 것이고 경기는 회복될 것이며 반도체는 흑자 전환할 것이다. 자동차는 덜 팔릴 것이고 배터리는 과잉이다. 그렇게 장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돌려보면 금리를 내릴 것이다에 대한 주가가 지난해 12월 달과 연초에 조금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면 실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본격 액션이 나올 수 있는 그 날짜는 빨라야 3월 중순이거든요. 그러면 1분기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 사실 저는 뭐 1년에 연말 지수를 예측한다는 것도 좀 어렵다 생각을 하고 주식을 해보니까 한 달이나 세 달 정도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사실 이게 주가가 이게 장기적 그림인데 이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가 지수의 월봉을 가만히 키워두면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어떤 그림도 정확히는 안 나옵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하는 거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고 아주 장기적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고금리 이후 1년 정도의 약세가 있었고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어줬던 게 바로 2150을 형성했던 21년 9월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내가 금리를 내려줄 게가 23년도 11월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 액션을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최소한 1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보다는 저는 약간 약할 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왜 그러냐면 1분기는 특별하게 대형주의 트리거를 가져올 만한 이벤트가 많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은 이번 주 후반부터 금융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들어갑니다. 사큐. 근데 미국의 사큐와 한국의 사큐는 틀려요. 한국은 삼성전자나 LG전자나 LG엔솔이라는 이 실적 발표 있어가지고 아유 뭐 지나간 4분기 실적이고 그거는 뭐 연가도로 생각하니까 상관없는데 미국 법인들은 우리나라보다 생각보다 많은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도 많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실적 시즌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데 이 모든 퍼즐이 조금 맞춰지는 게 대부분 2월 중순부터 하순 3월로 넘어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럼 통상적인 경험으로 놓고 봤을 때 1월 달부터 2월 한 중순까지는 지금도 보면 이벤트에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 스마트폰을 온 디바이스를 출시한다든지 그러면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같은 그 종목만 움직이는 거고 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이 또 물론 별건 아닙니다만은 비전 프로를 출시하는 근데 일정을 놓고 보면 대부분 한 2월 중순까지는 시장을 움직일만 데이터는 없어요. 그러면 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힘 자체가 조금 떨어진다. 예,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주봉인데 이리 가만히 놓고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화를 하고 뭘 하고의 이슈보다는 어느 정도 전체적인 체력이 조금 회복될 때까지는 뭐 더 쉬운 방법 말씀을 좀 드리면 주가 지수가 지금 5일선을 올라갈 때까지는 그게 이제 올라갔다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기본 좀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약간 좀 기다려 보여야 되고 진정하게 추세 베팅을 하려고 그러면 언제가 좋냐 하면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닙니다만은 확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중국발 모멘텀이 가장 강할 때가 2월 중순부터 3월 초순입니다. 양해라는 기대감으로 가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2024년 큰 그림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고 반도체가 턴어라운드 하며 이렇게 같이 보면 대부분 2월에서 3월로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3월에 넘어갔을 경우에 미국의 이제 어느 정도 첫 번째 금리에 대한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그림이거든요. 그럼 최소한 1월 초순부터 2월 한 달 동안에는 지수의 흐름 자체는 좀 더디기 때문에 한편으로 놓고 보면 추세를 보고 베팅하기보다는 뭐 작은 금액으로의 어떤 흐름 정도만 적응해야 되는 그런 장이 아마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가운데에서 변수가 될 만한 요인들 어떤 게 있을까요? 변수는 딱 환율이죠, 환율. 예,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바라보는 건데 사실
주식은 뭐 어렵다면 어렵습니다만 이제 지금처럼 시황을 논할 때는 이 환율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환율 자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모습을 봤을 때는 여기가 아니라 대략 1,300원대 초반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환율이 이제 약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해가 넘어오면서 우리나라가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왔고 수출 지표 같은 경우도 560억 불 이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무역 수지 흑자의 근간이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면서 나온 흑자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대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출의 증가는 워낙 강세 요인입니다. 달러가 한국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럼 그런 좋은 데이터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반도체도 실제적으로 적자를 줄인다는 것 자체는 왜 달러 유입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환율이 오른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은 미국의 달러화보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위안화에 조금 더 반응을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 자금이 별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가장 큰 변수는 원화 환율인데, 그러면 원화 환율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진정화될 수 있는 변수는 뭐냐면 통화라는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뭐 복합적인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일본이 다시 엔 강세로 급하게 내려가든지. 근데 지금 일본이 그럴 분위기가 아니네요.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또 애매해졌어. 지진이 나는 바람에가 아니라 지진이 나면서 다시 엔화가 약세로 돌아간 것도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유로화가 강세로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또 유럽이 이상 기후가 좀 많습니다.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진퇴양난, 그리고 한국 원화의 상관계수 0.7 정도를 미치는 1.0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1.0에 대한 환율의 반응 속도를 말하는데, 위안화에 대한 노출도 자체가 대략 한 70% 상관계수 기준으로 0.7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장을 보면서 에이 뭐 중국 관련주 뭐 재미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율의 안정이 생각보다 완성화 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 관점을 좀 매크로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문제 없다고 보세요? 근데 외국인 매도는 투자자별 동향으로 좀 같이 좀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엑시더스 정도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가운데 두 번째 칸인데요.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들의 최근 한 달간의 수급입니다. 누적으로만 따지면 매수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매도로 바뀌게 된다면 조금 피곤할 수 있는데, 지금 지수 수급의 가장 큰 주역은, 안 좋은 주역은 사실은 기관들입니다. 근데 기관들의 요 자금들이 어느 정도 이제 약간 공격적인 금융 투자나 펀드들이 자금을 빼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 국내 증시가 조금 약한 거에 가장 주요한 것은 외국인의 매도보다는 기관의 매도가 가장 큰데, 근데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연초부터 많이 팔죠?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저런 것들, 우리 뭐 얘기 들어보면은 그 글로벌 자금 동향을 보면은 한국으로도 자금이 지금 투자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외국인 돈이. 그렇게 네. 얘기는 들리는데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뭐지? 외국인 이렇게 보면 사고 있던데, 기관들이 연초부터 주식을 많이 파니까. 근데 사실 작년에 저도 이 아이 갑자기 연기금이 23년도에 수익이 많이 났다고 기사가 좀 나왔더라고요. 물론 그랬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연기금이 운용 정책 자체가 또 국내 주식의 비중을 낮추고 해외를 좀 높이는 것도 있고, 근데 연초에는 보통 이렇게 펀드 리밸런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매도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대부분이 지난해 연말에 들어왔던 자금의 약간 엑시시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뭐 엑시더스 코리아를 논할 정도의 수급은 좀 아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봐왔던 연초에 미국 해외 증시와의 디커플링, 그 다음에 지나치게 반도체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조금 빨리 들어왔던 데 수급에 대한 뭐 수급 퍼짐? 저는 이렇게 보니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흐름 가운데에서 옵션 만기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종목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는 게 1월 달에 수익률을 좀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제 주가가 움직이려면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가 2달 정도 있어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충족된 종목들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론 이제 아무리 1월달, 2월달이 개별 모멘텀 정세고 해서 뭐 단기 하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지금 내용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뭐 오늘 살 4848에 뭔 의미가 있겠어요. 약간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저는 역시나
일단은 그래도 대형주 중에서는 자동차가 어느 정도 최근에 가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 이제 자동차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현대 기아가 그래 뭐 작년도 미국에 4위하고 뭐 600만 대 이상 또 북미 150만 대 판매, 기아가 이번에 이제 PBV도 보이고 올해 9월 달에 다 좋긴 좋은데 전체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파이가 줄어든 건 아니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 월드뱅크에서 아까 24년도 경제 전망을 낮췄으니까. 근데 그거는 올해만 그런 거예요. 네. 미국이 페더워치 빼고 FRB에 24년도, 25년도 전망을 놓고 보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24년도에 1.45대로 낮춥니다. 그리고 25년도부터 1.8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지금 5.5% 정도의 금리 인하 플랜은 장기적으로 3%까지 내려오는데 최소 16번의 그러니까 FOMC 회의 중에서 뭐 중간에 아마 3차례 이상의 픽스때까지 감안하면 얼추 2년 이상의 사이클이 걸립니다. 그러면 자동차 관련주가 22년도와 23년도에 사상 최대의 상대적 실적에도 불구하고 못 갔지만은 거꾸로 놓고 보면 그게 못 간 이유는 뭐냐면 그 실적이 오히려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훼손이 가장 빨리 복원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오히려 현대 기아가 23년도에 합산 27조 원의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비싸다 판단한 거고, 그럼 놓고로 거꾸로 역으로 해석하게 되면 현대나 기아차가 24년도에 23년도에 준하는 실적을 보긴 어렵습니다. 근데 주가라는 거는 짧게 보면 24년도겠지만 길게 보면 포스트 12개월 포워드란 말이 1년 후의 수익을 당겨온 거잖아요. 그러면 현대 기아의 실적은 23년도 대비 24년도는 낮지만은 25년도는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냐 하면 25년도에 미국의 기준금리와 한국의 기준금리는 24년도의 금리보다 낮습니다. 네. 그 관점을 본다면 저는 자동차주는 뭐 지금같이 다른 코스피 섹터를 놓고 보면 여전히 1분기 때 약할 때는 조금 매수 기회를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도 상당히 그 밸류에이션이 그 괜찮다, 실적 대비 주가가 좀 낮은 편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동향이 어떻습니까? 자동차 부품주는 뭐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바라보는 관점이 기아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지금 당장 뭐 내수 시장이라든지 내연기관차가 아니라고 그러고 대부분 전기차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머리 아픈 셈법이 나오는 거예요. 야, 전기차를 바라보는데 과연 전기차가 안 팔린다 그러는데 어떡할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24년도만 놓고 보면 투자가 머뭇거리게 됩니다. 근데 25년도, 6년도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건 뭐냐면 주식을 내가 25년도, 6년도까지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가가 갖고 있는 선행성을 의미하는 건데 그래 놓고 보면 북미 투자가 본격적으로 가을부터 이루어지는 스케줄로 더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SL이든 화신이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서현이하든 이런 회사들이 지금 포워드 EPS로 보게 되면 다 저평가로 나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똑같죠. 현대차, 기아차 올해 실적만 밸류 때리면 PR이 10배도 P 10배가 뭐야? 한 5배 되려나요? 네. 그건 왜냐하면 지나간 실적이라서 그래요. 근데 앞으로만 놓고 보면 어떻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서현이하의 주봉이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화신의 주봉입니다. 물론 이제 작년 정도 상반기 중에 폭발적인 반응은 나오진 않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작년도는 어느 정도 상반기에 전기차 모멘텀이 강화됐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상반기에 작년 하락폭의 하퍼 정도는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또 보십시오. 3월달, 4월 딱딱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일부 인디 화장품 관련이나 실적 기반 아니면은 반도체는 무조건 이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부담? 혹자 전환, 하이닉스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24년도 4분기부터 엔비디아 쪽으로 HBM3 들어간다고 했는데 잡혔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매출 기여도가 만약에 작아버린다든지 그래버리면 그때부터는 캐시마크를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오히려 부담이 되는 쪽은 반도체가 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그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흑자가 나오는 속도는 둔하지만은 부담이 안 되는 섹터가 딱 이 친구고 배터리도 엄청 부담이거든요. 이게 왜 어떤 부담이냐면 반도체는 턴어라운드라는 적자를 줄여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적자 폭에 대한 부담이 되는 거고 배터리는 뭐냐 하면 적자는 아닙니다. 배터리는 적자가 아니에요. 이익률이 낮아진 거지. 적자가 날 수도 있겠죠. 앞으로 계속 침체가 간다면.
근데 이제 이 침체로 가는 LG 에너지솔루션 기준으로 보시면 6천억, 7천억 분기 영업을 보이다가 지금 AMPC 포함해서 4천억 아닙니까? 근데 원래 배터리는 AMPC 포함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 짓는 거죠. 그거 빼면 1%밖에 안 된다 영업이익이. 아니 근데 언론의 기사들은 AMPC 빼고 기자를 찍고 그러시면 갑자기 화가 팍 나네요. 시장을 흔들고 할 때만. 우리 하 대표도 그 뭐죠? 그 에코프로 네. 주주시잖아. 아 그렇죠. 아니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에코프로 BM 상승을 했는데 나한테 뭐 그 깃발을 날리는 카톡을 보내셔가지고 사진을 보내가지고. 예, 지임씨. 예. 근데 에코프로 주주인데 왜 에코프로 BM이 오른 걸 가지고 좋아할까? 나는 그 생각을 했거든. 그럼 같이 다 연계가 되나 이렇게 생각.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BM이 먼저 오르면 그다음에 에코프로도 따라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풀어줘봐요. 사심이 깃든 그 긍정적인 얘기. 배터리는 뭐 말이 좀 너무 옆으로 새는데 배터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양극재 소재들의 북미 수출이나 수출 단가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가지고 우리가 굳이 알베마르의 주가나 테슬라의 주가나 중국의 탄산 리튬의 선물 가격 움직임을 체크하겠지만은 매월 발표되는 수출 대에서 NCM 계열의 데이터 수출 자체가 증가하는지를 좀 먼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셀과 지주회사로 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저는 주가 관점에서는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이 그 중심에 있는 거고 최근 에코프로 BM의 상승에는 일정 부분 고스피 이전액에 대한 단기 한번이정 수급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차전지 관련주가 한편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말한 정석적 방법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1월 중순에 에코프로 그룹은 4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발표를 하는데 잘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네. 그러니까 딱 그런 거죠. 이게 제가 편가르게 하는 거 아닙니다. 반도체는 좋을 것에 대한 상태에서 비싸져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미 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나 이거 기업들 지금 작년도 500불, 600불 넣었는데 안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지키고 있는 거고 배터리는 앞으로 나쁠 것이야 해가지고 물론 이제 작년 9월달 고점 대비 계산하면 좀 어불성설이긴 한데 작년도 5월 주가 이준수대로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리한 거는 반도체고, 예 그런 관점 보고 그 아까 사각지대에 있는 게 자동차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두 친구 중에서 다시 한번 의미 있는 힘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사각지대에서 자동차나 네카오나 바이오가 어느 정도 선방한다. 그러니까 참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풍선 효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확실한 주도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섹터 쪽으로의 매기세가 코스피 지수 관련주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 2차 전지 마침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인내가 좀 필요한 구간 같은데 이게 언제 정도 그 실적, 하여튼 지금 실적이 1분기에도 좀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네. 언제쯤 이게 다시 투자 심리랄까 아니면 주가의 그 반등이 시작이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 3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왜 자꾸 뭐 제가 이렇게 뭐 점쟁이처럼 하는 게 아니라 주가라는 게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숫자가 확인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소재 전방 산업은 전기차고요. 전기차의 전방 산업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최소한 현대차나 뭐 테슬라나 이런 게 다 복합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중국에 대한 치킨 게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국 쪽 데이터는 제가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3월이 됐을 경우에 왜 자꾸 3월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냐면 이 모든 메커니즘 자체가 금리 인하라는 공통의 키워드를 갖고 갑니다. 시장에서 말하는 만약에 GM이나 포드나 기타 많은 기업들이 LG 엔솔과의 어떤 공장 합작에 대해서는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는 다른 한편으로는 결정적으로 IRA 보조금 축소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고금리로 따는 불확실성이거든요. 수요에 대한 부진 전망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부진 전망을 떨어버릴 수 있는 첫 번째 트리거가 대부분 3월 FOMC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 본격적인 미국의 금리 인하는 5월 달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은 아주 베이비 스텝에 25bp겠습니다만 한 두 차례 정도는 우리가 한 빅스텝까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제가 판단할 때 연말 정도 갔을 때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5.5%에서 4% 초중반까지도 봅니다. 그래서 속도를 두면서 하반기로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주려 그러면
이번 1월달 CPI는 12월달 물가지표가 둔화되기 때문에 2월 물가지표가 발표되는 그 데이터가 3월 초중순에 나온단 말이죠. 네. 그 계산으로 해보면 거의 3월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제 개인적인 관점에 저는 본격적으로 2차 전지에 다시 소재 베팅을 한다면은 거의 지금은 보유자 관점이고 진짜 물량을 실어서 본다면 아마 2월 중순 전후부터 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들고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럼 우리 하 대표님도 그때까지는 그냥 밀고 가는 겁니까? 제가 연초에 시장을 흔들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의미 있는 반등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화이팅 네. 하십시오. 화이팅 하시자고요. 알겠습니다. 그 휘장 한번 이걸로 보내드려야 되겠네. 자료 사진으로. 네. 자,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하창봉 대표님 고맙습니다. 이번에 저 대입장 선생님 집중 단기 매매 스터디를 개설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올해 1초에 소수 인원으로 단기 트레이딩 과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언제 하냐고 또 언제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단기 매매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중단기를 사실 해야 되는데 네. 이양 단기 매매를 한다면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생이 대학생하고 싸움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보통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한 95%, 98% 정도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한 20몇 년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저 노하우를 전달해주면은 성률이 한 80%, 70% 정도 해서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또 반토막, 또 4분 1토막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돈으로 내 원금을 찾아오자 모토로 있는 돈으로 원금 찾고 돈 벌자 이런 모토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도 자신이 그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타점을 잡아주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밴더를 통해서 자기 매매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손실 나는 사람들이 비슷한 자리에 손실, 수익 나는 자리는 비슷한 자리에 수익.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라이브 할 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작은 돈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은 교육 한 10조 정도 마치면은 홀로 수익이 가능하지 않겠나. 내 있는 돈으로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0주 안에 이 초보자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법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실력 키우는 게 가능할까요? 이제 저는 항상 할 때는 소액을 합니다. 10주 동안. 예를 들어 10만 원, 또 수익 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하라는데 보통 교육 과정에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데 자기 환경에 맞게 그리고 자기 또 성격에 맞게 한두 가지 기법을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납니다. 모든 기법을 할 수는 없죠. 대입장이 뭐 공매도 기법, 종가 매매, 시초가 매매, 자사주를 이용한 매매, 공매 다양하게 하지만은 그것을 자기 환경에 자기 원금에 맞게 선택해서 한 10주 동안 한두 가지 기법을 반복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장담하시는 것처럼 그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주식으로 다시 그 원금 회복하는 게 그 대입장 선생님의 기법을 배우고 예. 실력을 키운다면 가능할까요? 앞에 교육생 100명 중은 내 원금 한 10배 정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대입장 기법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것이 통한다면 계속 통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조금 원금만 올라간다 보면 특히 단기 매매는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